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주제발표의 사회를 보게 된 황철규입니다. 뜻깊은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격려사 및 축사를 해주신 존경하는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님, 강철규 위원장님, 윤창현 의원님, 이원석 대검차장검사님,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1997년 미국 연수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검찰 안팎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만 저는 최근 3년간, 약 3년간 전 세계 유일의 검사 간 국제기구인 국제검사협회 회장직을 맡아 그 일에 집중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사회를 맡게 해주셔서 큰 영광이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 새 시대를 맞아 공정거래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적 집행, 그중에서도 형사처벌과 관련해 사전에 기업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준법 경영을 통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린 자리인 만큼 풍성하고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풍성하고 유익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법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강훈찬 부장검사님께서 공정거래법 벌칙 규정과 형사법의 체계적 정합성을, 그리고 고진원 부장검사님께서 준법 경영을 위한 형사 집행 절차 개선 방안을, 끝으로 강수진 교수님께서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제에 대한 간단한 양력은 발표하시기 전에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간 제한은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발표해 주실 강우찬 부장검사님은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과대학원 공정거래법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경쟁법 LLM을 졸업하셨습니다. 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하셨고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하신 이후에 수원, 서울, 제주 등지에서 판사를 하셨고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9년도에 부장판사님이 되셔서 2021년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금융기관 도산 처리 방식으로서의 계약 이전 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강우찬 부장판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찬 부장판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행정법원 강우찬 판사입니다. 한 2년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저도 이렇게 이런 거 발표 안 해본 사람은 아닌데요. 약간 오랜만에 떨리니까 이게 기분이 참 묘합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는 이렇게 국회의원님 앞에서 이렇게 제가 발표해 본 적은 없는데 더 이렇게 목소리도 좋으시고 하셔서 더 이 권위가 제 목소리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다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 또 워낙 이 분야의 권위자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발표하는 게 약간 주저되기도 합니다. 거기다 저희 선생님도 앞에 계시고 이봉희 교수님도 앞에 계시고 해서 이런 자리는 나이가 50이 다 돼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좀 떨리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오늘 제가 발표를 맡게 된 건 저기 신현윤 회장님께서 이제 아마 논문을 보시고 이제 부탁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이고 형사 집행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아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공정거래 사건하고 그다음에 행정 사건, 주로 공법 분야 사건을 판사 경력의 절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커리어는 별로 법원에서는 민사 위주로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같이 발표하시는 우리 강수진 교수님이나 또
황철규 검사장님도 그렇고 이 분야의 슈퍼스타시거든요. 이게 형사 집행과 관련돼서 논문 제일 먼저 찾아보면 제일 위에 뜨는 게 이제 우리 황철규 검사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련된 논문을 쓸 때 가장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던 그 논문들도 다 강수진 교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그 소원을 성취한 성덕, 덕후가 이런 분들 옆에서 제가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진원 부장님은 법원 내에서 되게 실력 있는 그 검사님의 정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건 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훌륭하시게 집행하시는 걸 제가 보고 느낄 수가 있어서 더없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그냥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잘 모르고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요. 쭉 이게 지금 제가 제 앞에 화면이 없어서 가끔씩 이렇게 뒤를 돌아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뒤를 보지 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법은 옛날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는 그 일반적인 벌칙 규정이 있는데 다 보면은 몇 조를 위반하여 무엇을 한 자, 이제 종래 많이 집행이 됐던 조문이 여기 이제 구호 관련된 건데요. 그러면 40조 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40조 1항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실은 사업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형사법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신분범이라고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려면은 그 신분에 있는 사람만 이제 할 수 있게 된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요. 40조 1항을 위반하여라고만 읽어버리면 그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 사업자거나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근데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이렇게 또 돼 있으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한 자가 법인만을 얘기하는 건지 법인에 소속된 자연인들, 그러니까 대표이사나 전무이사든지 뭐 부장이라든지 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건지 이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와 별도로 128조에서 양벌 규정을 또 둬서 법인의 대표자랑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다 처벌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또 있죠. 이 규정 사이에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가 일단 먼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만 간단히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공정거래법상 범죄는 결국은 자연인 누구든지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범행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그게 아니라면 사업자에 소속된 자연인 그 안에 소속된 사람이면 다 누구든지 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사업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냐? 요거에 따라서 앞에서 본 124조 원래 처벌되는 본칙의 범죄 주체가 누군지가 사실 결정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양벌 규정을 바라보는 관점에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1995년 건축법 전합 판결을 적용한다는 그 판례를 공정거래 사안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에는 앞서 본 124조 요거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고 오히려 이거는 개인 사업자만을 위한 규정인 것이고 법인인 경우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만 처벌이 되는데 법인 또는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결국은 개인과 법인이 다 처벌되니까 이 견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자연인, 그 법인 소속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 또는 전무이사 이런 사람들도 벌금형, 법인도 벌금형 이렇게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고요. 다만 같은 전제면서 또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이 부분 전 논리적 흐름을 잘 따라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통상 알고 있는 124조는 사업자만 주체가 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결국은 뒤에 보면 부당 공동행위를 한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인 소속의 자연인이 이런 합의를 하는 부당 공동행위를 저질렀을 때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에는 한 자라고만 돼 있지 한 사업자 이렇게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124조는 그 행위를 저지른 자연인, 법인은 128조로 처벌된다.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되겠죠.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1심, 2심에서 적용법조 적어온 거랑 집행유예 판결 나간 거에 대해서 상고기각 나간 사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는 이설 두 번째 견해 입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챌린지가 돼서 명시적으로 판시를 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하급심 실물에도 갈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용법절을 128조를 먼저 쓰느냐 124조를 먼저 쓰느냐에 따라서, 특히 124조를 기재하느냐 안 기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재판부의 견해가 다른데요. 이거는 확실하게 갈리고 있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규정이 이렇게 생겨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걸 아시는 전제 하에서 이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도대체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어떤 정합적인 일반 형사 사건과는 조금 문제가 다르게 문제점이 포착되는 영역이 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인 공적 제재 수단은 공정의 행정 처분을 통한 수단이 기본 수단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형사적 집행은 사실 부수적 집행 수단이고 주로 카르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적 행정 처분이 발동될 수 있는 요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자가 그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가니까 그 사업자와 소속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누가 어떤 일을 분담했는지, 어떤 개인이 어떤 주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실행에 분담이 있었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 사업자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위라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사법에서 고려되는 개인 책임과는 약간 거리가 있게 되죠. 근데 공정거래법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재적 처분 발동 요건을 쭉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몇 조를 위반하여 이렇게만 딱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양벌 규정 해석 문제도 아직 클리어하지 않은 것도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고, 행정 처분은 법인이 사업자의 행위를 그러면 행정 처분에도 사실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영업부서에서 잘 알지 못하는 말단 직원들끼리, 경쟁사들끼리 무슨 합의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부당공정행위 처벌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공정위에서 그것만 가지고 바로 잡는 사안들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고민이 드러나고 사법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논리적으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해야 이 사업자인 법인의 행정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먼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행정 처분이 대상이 되는 법인이 사업자의 행위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포착을 할까, 행정청이. 그래서 책임을 귀속시킬까. 왜냐하면 법인이라는 건 팔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안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소속된 자연인이. 대부분의 이제 금지 의무 위반, 자기에 의한 범죄가 대부분이니까 아까처럼 대법원의 암묵적 입장처럼 법률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자연인 소속 대표이사만 관여된 게 아니라 대표이사는 빠져 있고 오히려 약간 애매한 상무나 부장이나 대리나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 있는 사안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런 사안에서 누가 피의자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영장이 나갈 수도 있고 나중에 공적 형사집행이 나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는 변호인 조력권이나 여러 가지 고지 문제랑 영장 됐을 때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집행할 때도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도 결국 관련이 되는 문제라서요.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선을 긋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회사 또는 법인 소속 자연인 중에 누군가 정범이 될 수 있다면은 이제 도대체 어떤 선을 가지고 뭘 한 사람을 이 형사처벌의 정범으로 볼지를 사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확정이 사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컴플라이언스도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주체인지 아닌지부터가 일단 불분명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개인 자진 신고, 법인 자진 신고 말고 그 소속된 개인들이 형사나 이런데 자진 신고를 할 때 내가 피의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자진 신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증거를 제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의사 판단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법리가 발전해 있다고는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제 해결책이 중요한데요. 예컨대 카르텔, 부당공동행위 같은 경우 결국 합의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합의가 우리가 무슨 뭐 계약서 쓰듯이 합의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제는 없기 때문에 의사 연락이 상호 눈길 한번 주고 받아도 처벌될 수 있는 그런 범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합의 자체를 처벌하는 건 무슨 내란 음모 정도밖에 없거든요.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토대로 물론 추인할 수 있습니다만 카르텔은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업자, 법인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결제 라인들이 쭉 들어서게 되고 개인들이 개입돼야 되는데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결국은 주체가 누구인지가 정범성의 표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카르텔 같은 경우는. 근데 법문상으로는 그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보듯이 정보교환 행위나 이런 건 더 불분명하거든요. 정보를 주고받은 사람이 바로 정범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공범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며 이런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종범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이게 흐릿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처벌받을지 안 받을지가 흐릿해지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사실 처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행정적 규제만으로 집행해오던 영국 같은 데에서는 카르텔 같은 경우를 그래서 추가로 형사처벌 규정을 뭐 몇 조를 위반하 이렇게 안 쓰고요. 해당되는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풀었습니다. 어떤 자가 무엇을 했을 때라고 아예 딱 못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약간 우리나라 법보다는 아까 말한 사업자 이게 이 사업자가 신분범인지 아닌 이 범죄가 신분범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 같은 건 아예 처음부터 생기질 않죠. 또 하나는 수많은 수평적 거래 제한 부당공동행위 행위 유형 중에는 연성공동행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처벌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최대한 가급적 예측 가능하게 묘사를 해서 법에 성문화시키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그다음에 이제 처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만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규정도 사실은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건드리게 되는 경우들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예컨대 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리베이트 제공해서 묶음 판매나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 시지나 불공정 거래 행위 모두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는 제재 규정을 적용했다고 했을 때는 이게 행위의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은 행정 제재를 귀속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이런 사안에서 누가 처벌받아야 돼? 라는 문제로 넘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 기한한 사람, 중간 결제한 사람, 최종 결제한 사람. 근데 최종 결제한 사람이 이 경쟁 제한적 효과나 이런 걸 알 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고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어느 단계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사업자 내부의 단독의 경영 판단이나 의사결정들이 줄줄이 들어가는 사안에서 과연 어떤 누구를 골라서 처벌할 것인지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걸 가지고 처벌하는 예는 없다시피 하다고 보면 되고요. 배임이나 횡령하고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확정돼 있고 특정인으로 누가 어떤 프로토콜에서 어떤 의무 위반인지가 좀 상대적으로 불분명한데 이 CG 같은 경우나 불공정 거래 행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물론 그 갑질 유형의 위법성이 뚜렷한 행위들의 경우에는 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익 편취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까지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말씀드리긴 이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이런 범죄들은 컨셉 자체가 형벌에 친하지 않은 유형이죠. 카르텔만 해도 국제적 트렌드가 다 처벌을 지향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형사 행정제재 두 개 다 하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에 속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다양한 유형들이 EU 컨트리만 이렇게 조사해봐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뭐 부당공동행위 행위 겉으로는 포섭될 것 같지만 효과 중심 판단하는 유형들, 아까 말씀드린 연성공동행위나 이런 것들,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나 효과 중심 판단하는 행위 유형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형벌 규정을 좀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봐서 이런 쪽으로 이미 많이 삭제가 돼 있습니다만 이런 유형들은 조문만 봐서는 이게 형사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사실 구별을 하기가 어렵고 결국 고의 인정하기도 어려운 사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세심한 특히 수사기관 같은 경우 이런 행위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해서
뭐 무혐의로 떨 사건인지 아닌지 사실 구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 중심의 유형의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는 처벌 조항을 칼을 빼들어서 뭐 처벌을 한다든지 존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앞에서 대법원이 말씀드렸던 양벌 규정을 볼 때 아직까지 견해 표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설에 칼을 빼들 수도 있죠. 이게 권한 남용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사업자한테 심하게 규제로서의 허들이 된다 생각하면은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의 해석론을 달리해서 둘 다 벌금형으로 끝내는 형태로 대법원이 해석론을 표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급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게 되고요. 고의 부분도 굉장히 세심하게 통제를 해야 되고 대법원이 행정사건인데도 이거를 굳이 설치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컴플라이언스 관련돼서 그다음 실무상 문제들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보교환행위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개정법에 들어갔는데 정보교환도 이제 합의를 처벌하는 거라고 본다 하더라도 주고받으면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있는 한 번 했는데도 과연 처벌되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고받은 사람이 서로 다르고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형사처벌의 경우 A사, B사 이렇게 써놓은 요 예의 부분이죠. 도대체 여기서 누가 정범이고 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사실 판사도 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전부 다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로 기재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만약에 나간다고 했을 때 이걸 받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피의자로 할 수 있어 없어 이 문제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규정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데서 사실 출발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행위의 성격이 강한데 다른 합의를 처벌하는 범죄랑 같이 때려 넣어서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성공동행위나 펄세의 유형, 당연위법 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유형들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같은 조문으로 처벌되는데 예를 들어 가격담합이라고 해도 간단치 않거든요. 가격을 합의하는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펄세이가 아닌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 결국 법관의 경험칙으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거쳐서 이런 경우는 통상의 펄세이니까 널널하게 심사할 수 있고 이런 건 그렇지 않아서 좀 살펴봐야 돼. 부당성이 있는지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 들어오는 게 이제 의사협회 사건인데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 기본권이나 언론 표현의 자유 문제랑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 형사 기소까지 됐습니다만 다행히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고등법원, 대법원 행정사건에서 전부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이죠. 이 사안은 건드릴 수 있는 유형의 사건이 아니고 사업자 외형상으로는 마치 부당공동행위를 사업자 단체가 끼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경쟁 제한성도 없고 부당성도 없다라고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을 사실 잘 걸러내줘야 됩니다. 이제 거래산 지위남용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실제 이제 기소되는 사건을 보면 이미 검찰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악성 유형의 것들을 골라내서 기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조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거 간접적으로 제출을 불이행하거나 조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접근을 못하게 제출 안 하는 경우 다 지금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한 번도 헌재 사건이 안 간 이유는 재판의 전제성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일단 기소가 돼야 헌재까지 갈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 기소되기 전 단계에서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랬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심사를 받을 일이 없었죠. 최근에 이제 외국 유명 회사 사건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될지 귀추가 좀 주목되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외국처럼 대물적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당사자한테 이의신청권 같은 걸 부여해서 바로 행정법원에 사건을 갖고 와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아니면은 허가장 같은 거 사전에 받을 수 있는 유형의 요건들을 설정해서 적법 절차 원리가 관철되도록 하는 게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입법 사항이라서요.
법원이나 뭐 검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준법 경영과 관련돼서는 법원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기업 총수 사건 때 화제가 된 바가 있고 결국 양벌 규정의 처벌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위반 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CP를 다 완비하고 있고 실제로 열심히 작동이 돼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사전에 내부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실증적 자료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건 법인 책임의 양형에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양형 기준에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정책적인 논의 사항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뒷부분은 사실 크게 그거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서울대에서 이제 이 주제로 한 학기 동안 박사과정, 석박사과정 이제 학생들 데리고 강의를 할 때 나눠드렸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첨부해 보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우찬 부장판사님 수고 많으셨고 예리한 시각과 치밀한 분석 그 대안까지 포함되어 있는 훌륭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강 부장판사님은 공정거래법 벌칙 규정의 체계적 특수성을 소개하신 후에 현행법 해석론을 넘어 입법론도 함께 개진해 주셨고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법인인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기소 여하, 누가 정범인지 등의 사실관계 확정 문제, 고의 특정 문제 등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하시면서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범죄 정보 교환 행위 등 일상적 비즈니스 영역에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지만 형사처벌까지 필요한지, 그리고 등에 대해서 그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적절히 잘 제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말씀 중에 그 검찰에서 악성 위반 사항을 잘 골라내서 기소해 주신다는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사실 제가 그 수년 전에 그 행정 제재를 위주로 하는 EU 경쟁 당국 그 국제협력 국장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 저희 나라가 전속 고발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정에서는 한국 검찰하고 협력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결국 그 팩트 파인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검찰에서 그간에 국내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아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표하실 고진원 부장검사님은 그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셨고 그때 법학을 부전공하셨으며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에서 그 LLM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2001년도에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33기로 사법연수를 수료하셨고 경영각지에서 그 검사 생활을 마친 후에 특이 경력으로는 2015년도에 국회 파견 검사로 근무를 했고 2018년도에 대검 검찰연구관 그리고 2019년도에 부장으로 승진하셔서 부산 속초를 거쳐서 2021년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공정거래 수사 실무 책자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진원 부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고진원 검사입니다. 오늘 그 귀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저는 오늘 준법 경영을 위한 형사 절차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경제에 관한 헌법으로 불릴 만큼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행정적 규제를 담당하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통해 2차적으로 형사적 규제를 담당하는 이원적인 법 집행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속고발제 폐지 문제를 두고 공정위와 검찰, 재계와 정치권이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공정위와 검찰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히 역할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관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의 설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영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역량은 잘 간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등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준법 경영 확립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 형사 절차의 각 단계마다 어떻게 반영할 수 있겠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준법 경영 노력을 우리나라의 형사 절차에서 정식으로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업의 준법 경영 노력을 검찰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자칫 봐주기 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자나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매우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 스스로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적절히 마련해서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정거래 사건에 있어서의 형사 절차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같은 형사 절차의 각 단계에서 준법 경영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겠는지에 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관련 논란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발표 내용은 발표자 개인의 의견일 뿐 검찰의 공식 입장이 아니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공정거래 사건의 형사 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단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정위에 고발이 있는 경우. 둘째,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등의 고발 요청에 의해서 공정위가 고발한 경우. 셋째,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고소 또는 고발한 경우. 넷째,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공정위의 자체 고발 및 의무 고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개인 및 시민단체의 고발도 수시로 제기되고 있어서 공정거래 사건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 분야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범죄를 자체 인지하는 경우는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사 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고발 등 수사의 단서가 있을 경우에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공정위의 자체 고발이든 의무 고발이든 소추 요건에 해당하는 적법한 고발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을 접수하게 되면 통상의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합니다. 즉 고발장과 첨부 자료 검토, 고발인 조사, 사건 관계인 조사, 필요한 경우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고 이후 기소 여부 결정을 합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이나 규모, 죄질, 증거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사팀을 구성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검사실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임의 수사로만 진행할 것인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할 것인지 등 수사를 진행하는 각 단계마다 적절한 수사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수사의 강도나 범위, 기간 등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검찰은 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할 때 고발된 범죄 사실과 피고발인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때때로 공정위에서 고발되지 않은 법 위반 행위의 개인 책임자를 밝혀내서 고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와 법리를 검토한 후에 기소 여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상 충분한 증거 수집과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은 최종 결정 전에 레드팀을 구성해서 기소 여부를 포함한 적정한 처분의 수위에 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공정거래 사건은 대기업이 수사 대상인 경우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기업에 근무하는 다수의 임직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현직자와 퇴직자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공정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하여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주요 쟁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소송 결과도 수사상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 대상도 많고 증거 및 법리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 참작 사유가 많아서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법인만 고발된 사건에서 법인 측에서 범죄 혐의를 순순히 인정할 경우에는 약식 기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인 측에서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피고인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통상의 재판 절차에 회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기소 단계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한편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 공정위에서는 관련 행정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그 행정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하거나 재정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발인은 이의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경찰에 이첩한 공정위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공정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공백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므로 조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편 최근에 검찰청법이 개정돼서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소위 수사와 기소의 분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인데, 이는 마치 판사는 자신이 직접 재판을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는 말처럼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개념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또 어떠한 행위부터 어떠한 행위까지를 수사의 개시라고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텐데, 실무상 수사와 개시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들이 아닙니다. 또한 공소를 제기한다는 문헌과 관련해서도 공소장에 서명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소 제기를 검토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지 등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서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은 공소를 제기한 검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과 전문성, 사건의 복잡성 등 특수성을 고려해서 수사나 공소 제기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심 단계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태도와 각종 정상관계 등을 종합해서 구형을 하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단 및 선고형을 정해 판결합니다. 이후 검찰은 구형과의 비교 등을 통해 항소 여부 등 결정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수사 절차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발표의 주제인 준법 경영 프로그램의 형사 절차상 반영 방안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의 위험 감소를 위해 공정거래법 준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기업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현재의 법제 하에서 형사 절차의 각 단계별로 기업의 그러한 준법 경영 노력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발표자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참고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기업의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기소 여부나 구형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소 매뉴얼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법령 위반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두고 있는가, 법령 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감독 및 회계 시스템을 두고 있는가, 회사 내부에 준법 경영 준수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로 고위급 임원을 선임하고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컴플라이언스 내용을 주지시키고 있는가, 컴플라이언스 관련 적절한 인센티브와 징계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자, 이 평가 지침의 핵심은 첫째, 회사에서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설계해 두고 있는가, 둘째, 준법 경영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충분한 자원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셋째로는 준법 경영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상 기업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그 진정성을 검찰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검찰 등 규제기관에 형식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만으로는 검찰에서 향후 기소 여부나 구형 등을 결정할 때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임직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도 막지 못하게 돼서 회사가 다시 제재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오히려 형식적 조치라는 인식을 규제기관에 주게 되어 각종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기업의 준법 경영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준법 경영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검찰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평가해서 검찰이 각종 결정에 정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도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법 위반의 가능성, 이에 따른 처벌 가능성, 처벌의 수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혐의 유무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양벌 규정을 통해 법인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양벌 규정의 내용을 보면 법인이 임직원 등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인이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도 양벌 규정의 법리상 법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법인이 평소에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제시하고 진정성 있게 변론을 한다면 법인에 대한 혐의 의무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이 법령 위반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두어서 제대로 시행해 왔고 법 위반 행위를 찾아내어 신속히 관계 부서 또는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임직원들을 상대로 장기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내용을 주지시키고 컴플라이언스 시행 과정에서 적절한 인센티브와 징계를 실시하고 무엇보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준법 경영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수시로 천명해온 사실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경우 검찰 또는 법원에서 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 책임을 묻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소 여부 결정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는 검사의 기소 재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기소 재량도 자유재량이라 하기 어려운 만큼 현행 법제에서는 준법 경영 노력이 인정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는 기업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범행의 경중, 수단, 방법, 결과 등 다른 양형 사유들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의 준법 경영 노력과 실적은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고발 요청 여부 결정 단계입니다. 수사 결과 공정위에서 고발하지 않았지만 그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피의자 또는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총장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고발 요청을 되도록 자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법인만 고발된 사건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의 중대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법인에 대해 A 혐의로만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 혐의가 새로 발견될 경우 공정위 발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주로 고발 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업이 평소에 준법 경영 의지를 갖고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시행해온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고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공소 제기 이후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는 제1심 판결이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의 사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가 명백하게 잘못되었거나 1심 재판 중에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는 등 소추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소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기업을 기소한 이후라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성실히 실천했다고 평가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의 요청에서 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제도, 즉 기소유예 합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리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공소 취소 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국에서의 기소유예 합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의 제도 운영 경험 등을 참고해서 도입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구형 결정 단계입니다. 검찰은 형법 제51조의 각종 양형 사유를 종합해서 최종적인 구형 의견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업의 준법 경영 노력을 검찰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손쉬운 방법이 바로 구형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양형 사유로서 고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기업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기 이전부터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실천하고 있었는지,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이후라도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 법원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실천했는지 여부 등은 검찰의 구형뿐만 아니라 법원의 선고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의 판결 선고 단계입니다.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기업의 준법 경영 프로그램의 실효성 등을 평가해서 유무죄 판단이나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 그룹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 과정에서 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등을 평가해서 양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원단의 평가 보고서를 제출받아 양형 사유로 검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항소 여부 결정 단계입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기업의 준법 경영 노력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선고형이 검찰의 구형 기준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에 기업의 준법 경영 의지가 진정성 있게 제시된다면 검찰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정거래 사건의 일반적인 형사 절차와 그 각 단계별로 기업의 준법 경영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부족하고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 내용도 실무자 개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업 스스로 준법 경영을 실천하도록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제재 규정을 촘촘히 하거나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고도 건설적인 대책이라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의 준법 경영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형사 절차의 각 단계마다 적극 반영함으로써 이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원 부장검사님 수고 많으셨고, 검찰이 소위 검수완박 상황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정성껏 준비해서 유익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 부장검사님은 우리나라 형사 절차 단계별로 준법 경영 확립을 위한 기업의 노력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소상히 소개하셨습니다. 아울러 최근 검찰청법 개정이 형사 절차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미국 검찰의 준법 경영 프로그램 평가 지침을 소개하셔서 향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 현재 공정거래 오늘 행사의 주최 측인 공정경쟁연합회가 수행 중에 있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가져주시기 바라고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제 발표해 주실 강수진 교수님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미국 하버드 로스쿨 LLM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92년도에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을 제24기로 수료했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하시다가 2004년도에 변호사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로고스 율촌 등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셨는데 특이한 경력은 2010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2011년부터는 고려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님으로 근무하셔서 이 검찰, 공정위, 학계를 들어아우르는 또 이렇게 그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수진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수진입니다.
예, 앞서서 인사말부터 또 발표하신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실무에 계시는 두 분께서 그 현재의 공정거래법과 형벌과 관련된 실무적인 절차를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도 잘 지적해 주셔서 제가 쓴 글이 좀 부끄럽게 느껴지는데요. 또 제가 지금 학교에서는 형사법을 위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이것을 주로 강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정거래법의 현실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주제가 형벌 규정, 형벌 제도와 관련된 것이기에 또 형사법을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의 좀 참신한 시각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좋은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줄글의 형태로 발표문을 전달해 드려서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20분 정도 시간 동안 이것을 같이 읽으시긴 조금 너무 좀 지루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다가 웬만한 내용은 다 담아와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근데 슬라이드가 보니까 자료집에는 담겨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드릴까, 어떠한 공부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의 논의가 주로 두 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인 범죄 개념이라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형법이라는 것의 그 해석론적 입장보다는 입법론적 그리고 법 정책론적으로 과연 특정한 행위가 범죄로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범죄화하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의 형벌 규정에 관한 논의도 주로 과잉범죄화되어 있다 또는 어떠한 범죄는 비범죄화하여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주장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조금 몇 가지 문헌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질적 범죄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최근 개정법에서 제가 보니까 일부 범죄는 상당히 많은 부분 비범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업 결합이라든지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 거래 거절, 차별 취급, 또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중에 일부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오늘의 논의 자체가 그 비범죄화 자체도 아직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그동안 비범죄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되었던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의 논의는 형벌 규정의 집행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 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러한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전속 고발 제도 자체에 대한 당부의 문제, 또 개정의 문제, 그리고 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어떠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동안의 논의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왜 과연 범죄화하였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비범죄화, 과잉범죄화 문제를 지적하자라는 부분이었다라면 이제는 기존의 범죄, 이미 범죄화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해보자라는 그러한 단계가 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것을 물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권오승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이 처음이고 이제 이게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이제 동감하면서 그 중에서 그러면 공정거래 범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는 짚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그 중에 일부 부분 쟁점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형식적 범죄 개념이라고 해서 사실은 형법 파악의 대상은 이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와 같이 형식적인 범죄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형식적 그 범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므로써 개별 범죄에 있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과 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정거래 범죄라는 것이 이제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공정거래 범죄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법전에 있는 일반적인 형법범과는 또 어떠한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는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형벌의 정당성, 공정거래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정당성에 관한 의문을 좀 더 우리가 해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수범자가 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예방적 효과, 그러니까 무엇이 범죄인지를 알아야 그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 예방적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다, 최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형식적 범죄 개념, 법학, 이제는 범죄 해석론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의 실체법적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절차법적 측면에서 몇 가지 쟁점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럼 공정거래 범죄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고 보호법익은 무엇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다음에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공정거래 범죄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대상이 되는 금지 행위, 그것이 범죄가 결국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정거래 형법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공정거래법 중에서 실정법으로서는 공정거래법이지만 형벌을 부과한 그러니까 형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 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부과한 그 부분만 따로 우리가 공정거래 형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공정거래 형법이라고 우리가 아주 쉽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몇 가지 논의들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줄글로 쓴 자료집에 있는 글에는 몇 가지 논의를 조금 정리는 해 놓았는데요. 대체로 봤을 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라는 공정거래법 자체의 보호법익과 일치해서 공정거래 형법의 보호법익도 이해하는 견해가 좀 더 많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법 전에 있는 가장 쉽게 생각해서 대한민국 형법전에 있는 또는 그 형법에 대한 특별법들에 있는 처벌법들에 있는 범죄들은 사실은 보호법익이 이와 같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되는 범죄들은 거의 없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주요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입찰 담합이라는 게 형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 범죄로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카르텔 이것이 사실은 매우 비슷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입찰 담합이라는 것 자체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공동행위와는 조금은 축소된, 협소된 형태의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넓은 의미의 가치를 형법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한다라는 점이 조금 특징이 되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 범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어떠한 구체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만 처벌되는 유형의 범죄가 아니라 매우 추상적으로 법익 침해의 위험만 발생한다라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보호법익의 특징을 기초로 해서 공정거래 범죄가 그러면 어떠한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이제 어디에 대비해 본 것이냐면은 어디에 대비해 본 것이냐면은 일반 형법 범죄와 대비해 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미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매우 특이한 부분이기도 한데 금지 규정 자체를 중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중첩적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형벌과 행정벌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말하는 행정제재의 대상인 법 위반 행위와 그 다음에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 요건이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중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 특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몇 가지 이제 앞으로 실제법적인 해석론을 전개한다거나 절차법적인 개선을 한번 추구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시사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중첩적인 금지 규정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이 중첩적인 규정을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형벌 규정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정거래 형법의 이제 저는 이중적인 보충성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형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최후 수단, 뭐 민사적 제재 수단이라든지 행정적 제재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그 보충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공정거래 형법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구성 요건 자체가 독자적인 행정 제재의 대상인 법 위반 행위와 별도의 구성 요건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아예 그것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당연히 행정 처분이 먼저 적용돼야 되고 그다음에 형벌 규정에 대한 집행은 나중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중적 보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생각해 봤고요. 이러한 특징을 기초로 해서 일단 첫 번째 실체법적인 구체적인 몇 가지 쟁점을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연히도 저희가 이제 발표문을 함께 의논하고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작성된 발표문을 보고 조금 놀란 것이 앞서 말씀하신 두 분 특히 강훈찬 부장판사님께서 양벌 규정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법인 즉 사업자가 행위 주체가 되는 것을 하나의 큰 특징이고 그럼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봤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고 제가 생각한 것은 일단은 사업자가 수범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정거래법의 해석론상 자연인 그냥 한 자가 그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하지만 일단은 저는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즉 법인이 행위 주체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공정거래 범죄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현재 일반 형법을 보면 법인은 기본적으로는 범죄의 능력이 없다. 아까 팔다리가 없다라는 말씀도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범죄 능력이 없다. 팔다리만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도 저지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통설적인 견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범죄자가 된다라는 것은 또 일반적인 형법 규정과는 상당히 특색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규정의 또 해석 규정 자체가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사업자의 개개의 자연인들이
수범자가 된다거나 행위 주체가 된다라고 우리가 좀 약간은 억지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현재의 일반적인 형법 해석론에 부합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꼭 그래야 되지는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거기 가장 아래에 제가 잠깐 써놨듯이 지금 공정거래 범죄라는 것의 성격상 자연인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준법 경영이라는 것을 테마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연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준법 경영이라는 일반 예방적 효과를 공정거래 형법을 통해서 도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자, 법인이 결국은 범죄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제는 현재 법인도 처벌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현재 기형적인 형태라는 것이 이제 앞에 금지 규정에서는 수범자를 사업자, 법인으로 하고 그러면 처벌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법인이어야 되니까 법인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재 그 처벌 규정에는 징역형이 먼저 나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일단 징역형이 불가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양벌 규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자연인이 원칙적인 처벌 규정으로서 처벌 대상자로서 징역형도 부과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고 이제 뭔가 바뀌어진 것이죠. 그 자연인에 대해서 과실 책임으로서 법인이 그것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벌 규정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지금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당연히 가능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좀 본말이 전도된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법인의 범죄 능력을 정면으로 이제는 특히 공정거래 형법을 중심으로 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정을 하려면 사실은 벌금형만으로는 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체가 되는 처벌이 되려면 우리가 법인에 대한 범죄 능력을 인정하고자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현재까지 있지 않은 제재 조항을 제재의 방법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양벌 규정과 같은 것에서 오히려 반대로 법인이 원칙적인 처벌 대상자, 그 다음에 자연인은 오히려 수범자가 아닌데 처벌을 확장해서 받을 수 있는 처벌 확장 사유로서 주객을 좀 곧바로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또 이제 자연인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임원이라든지 실제 행위자에 대해서 그 불법이 중한 경우에는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 대한 범죄 능력의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법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좀 더 전향적으로 법인이 인간처럼 너는 잘못된 행위를 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라는 그러한 협소한 측면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규범적이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법인은 이러한 불법에 나아가서는 안 되는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결국 그와 같은 의사결정 능력 자체가 준법 경영 능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 실체법적 그 쟁점 중에서는 제가 이제 합의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합의라는 것은 부당 공동 행위에만 이제 있는 구성 요건으로서 합의인데 이 합의라는 것을 이제 일부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건 사실은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예비나 음모 단계에서의 행위를 처벌하는 지나친 범죄 확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저는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음모 단순한 형법에서 말하는 음모 단계와는 구별되는 엄연히 실행 행위성을 가지는 구성 요건적 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에 대해서 공동정범이라든지 교사범, 방조범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담한 부분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하부의 추정 조항이 있는데요. 이 하부의 추정 조항은 이제 당연히 법률상 추정 조항을 만들어 놨지요. 그런데 어떠한 행위를 추정한다라는 것은 형법의 대원칙인 책임 원칙에 의해서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범죄에도 이와 같은 추정 규정이 아주 예외적이지만 존재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되게 행위 자체를 정말 추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진 않고 증명 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증명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에 불법 행위가 있다라는 부분을 검사가 책임을 증명을 해야 하지만 이 합의의 관련돼서 추정 조항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증명 책임이 있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경우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증명해야 되는 책임을 전환시키는 규정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실체법과 관련돼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당 공동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면 이 경쟁 제한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랬을 때 일반적인 형법범의 경우에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드렸듯이 사회의 전체 법 질서에서 허용되지 않은 성질을 말하는데 사실은 구성 요건화했다라는 것 자체가 법 질서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성 요건화한 것들이니까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위법성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정거래 범죄 같은 경우는 경성 공동의 카르텔과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 그것도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일반 형법범과는 달리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즉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위법성이 추정된다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조금은 예외적으로 위법성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배제 사유가 아니라 추정되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 사유가 아니라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죄의 증명을 해야 되는 측에서 검사가 이 위법성, 경쟁 제한성을 입증해야 되는 그러한 범죄의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절차적 부분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절차적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형사법에서 생각하는 재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배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좀 전향적으로 행정기관이 반드시 수사의 형태가 아니라 행정조사의 형태로서 자료를 취득했을 때 그 자료를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때 만약에 행정조사 단계에서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의 위법성은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좀 전향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통적으로 제재 규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용하는 증거는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것이 이제 원칙적인 모습인데 법 위반 행위 즉 행정조사 단계에서 취득한 자료 자체가 동일한 구성 요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수사기관을 거쳐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증거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절차에서의 위반은 사실 매우 많은 법리가 발달해서 그 절차 위반을 다스리는 법리,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한다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는데 아직 행정조사 단계는 임의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절차 위반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면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행정 규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제출받아서 하는데 사실은 적법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까지는 아직 규제 대상이 못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엄격히 따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두 번째 절차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특사경의 도입에 관한 또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 주장하는 근거는 또 마찬가지로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벌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초기 자료 수집 단계에서 적절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형벌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하나고, 또 하나는 또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적법 절차 위반의 점이 사실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면 일단 수사기관의 일종 특별사법경찰관이 되게 되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재반 절차법적인 그 규율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측면 중에서 사실은 적절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는 측면은 사실은 조금 저도 일응수긍되는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특사경을 도입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반대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성 요건이 엄격하게 분리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완전한 비범죄화와 정말 범죄로 남길 것을 아주 그 핵심만 정확하게 구별해서 남기지 않는 현재와 같은 증거 공통, 그다음에 제재 규정 공통의 단계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함부로 도입하게 되면 공정거래 경제법으로서의 특성이 아니라 공정거래 처벌법으로서의 특성이 압도할 수밖에 없겠다. 그로 인한 문제를 제가 좀 우습게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성급하게, 그러니까 형벌 효과를 극대화시킨다기 위해서 성급하게 오리 배를 가름으로써 결국은 더 이상 황금을 얻을 수 없는, 기업의 준법 경영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효과가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이만 마치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수진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 현행법의 실체적, 절차적 해석 논상의 쟁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섬세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강 교수님은 특히 공정거래 형법의 이중적 보충성 또는 최우선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전제로 실체법상 여러 쟁점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 특히 기업의 준법 경영 가이드라인과 연결시킨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 준수 및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특사경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도 관심이 아주 높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주제 발표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현행법의 합리적인 해석과 아울러 미국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한 예측 가능성 높은 메커니즘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포함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적 집행 전반에 걸친 법 집행 기준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자체 위법 통제를 통한 기업의 준법 경영이 활성화되고 사법 리스크가 대폭 감소되길 소망합니다. 모쪼록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 나라 정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가 확립돼서 현재 10위권에 있는 한국 경제가 더 크게 도약하고 그 결과로 국민과 기업 모두 더욱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약 15분간의 커피 브레이크를 마치고 그 이후에 토론에서 이제까지의 주제 발표를 토대로 활발한 경험과 지식 공유 그리고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제 발표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